네, 조금 전 대통령실이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정치권 내용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내용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 제로 베이스가 어떤 것이냐 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의료계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는 시민사회라든지 국회 여야 정당에서 하는 제안들에 대해서 묵살해오다시피 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진척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 포함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 현장에도 크게 차질을 빚고 있고 사실 의대 정원의 확대라는 것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꾀했던 정책일 텐데 그것이 오히려 의료 대란을 더 부추기는 이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응당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대통령실도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계속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태도가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은 논의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사실 의료계가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의사단체에서도 의견이 안 모아지고 있고 심지어 전공의와 의협의 갈등, 의협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된 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오히려 여야 정치권이 의료계가 안 들어오더라도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 한동훈 여당 대표 입장, 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 이 입장만 보더라도 이 입장들끼리 절충을 해낼 수 있다면 국민적 의견의 평균치에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료계 쪽으로 자꾸 안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치권에서 어차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여기서 절충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된 부분이 일단은 한동훈 대표도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전부터 좀 진행된 이 배경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불안에 좀 더 이제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의료 개혁에 대한 고삐를 아주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의료 개혁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의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죠.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의학 분업이 일어나면서 이게 제조권이 약사들에게 가자 의사들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의사 총파업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줄였던 것이 지금 이때까지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응급실 상황도 그렇고 소아과 오픈런 등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의료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25년 의대 정원은 지금 늘리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그 26년까지 확정되었는데 원래 대통령의 의견은 26년까지 확정된 것은 변화하지 못한다. 27년부터는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했었었는데 그쵸? 지금 그 입장이 26년 것까지는 의논을 해보겠다. 예. 의하 여정 합의체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로 조금 약간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대 정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만한 속도에 대한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의사분들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은 지금 환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환자들을 떠나는 행위는 진짜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리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이 발언 가운데 이제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가지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조금 전 이제 김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료계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좀 어렵다. 정치권 내에서 먼저 좀 의견을 합치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어떤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의료계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민주당 비례대표 그 12번이죠. 이번 22대 국회에 의료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런 의료 시스템, 의료 행정에 대한 전문가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년 4,5천 명의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의사의 증원에 대한 지금 필요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속도를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사들이 본인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쟁자들이죠. 앞으로 장차 경쟁자들인데 이것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체 행위, 단합 행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록 속도가 완만하게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금 불안이 이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의사 단체 쪽에서도 정말로 큰 폭으로 한발 양보를 하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한 반발 양보해서 이게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함께 좀 이렇게 무마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건강이 가장 우선으로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지금 정치권에서 도출하든 의료계에서 일단 한 발 양보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2026년 대학 정원에 대해서 이게 유예가 된다면 그때는 의료계는 현장에 일단 복귀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저는 여러 의견들이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봐요. 사실은 뭐 노령 인구가 늘고 의료 수요가 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을 잘못했을 때 오히려 의료 수요를 더 폭증시키거나 혹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문제를 가져다 온다거나 이런 지적들은 저는 충분히 되새겨 봄직한 그런 지적들인데 문제는 전공의들이 이렇게 현장을 떠난다고 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국민들한테 더 잘 들릴 거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의료계에서도 좀 되새겨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2025학년도 입시는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원을 건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내후년부터 그 증원에 대해서는 유예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약속을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분명하게 한다면 의료계에서는 복귀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의료계에 통일된 안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방법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안들을 대변해줄 정치인을 찾으면 돼요. 그 정치인들은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정치인들이 결국에 의견을 조합을 해낸다면 저는 이건 절충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 그렇게 절충을 했는데도 의료계가 못 받아들이면 그때는 의료계 쪽이 온전하게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온 워딩에 보니까 의료계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들고 오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나름대로 합리적 과학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냥 본인들이 보기에 정부나 대통령실이 보기에 아 이거는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물리쳐버리면 어떡할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정부 여당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아직 의료계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여당 내에서 이 의정 갈등 장기화를 두고 또 보건복지부 장 차관의 이제 문책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뭐 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사자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 장 차관들의 거취 문제랄까요? 인사와 관련해서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때까지 행보를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담당자들을 쉽게 경질하는 행태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형태들을 보여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번 의료대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의사들의 단합행위가 있었고 총파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의료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실무자로서 책임자로서 충분히 예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 불안들이 야기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보다 좀 새로운 형태로 국민 불안을 좀 잠식시키고 또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제 개인
개인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스스로 한 발 물러나주는 것도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뇨한 의원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환자의 좀 수술 관련 문자를 좀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뇨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청탁 문자가 아니다. 집도와 아는 사이여서 그냥 뭐 수술을 좀 잘 부탁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권익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심이 처음에 됐던 것은 이뇨한 의원이 아는 의사를 통해 부탁을 했고 이제 자기가 아는 어떤 환자를 좀 수술을 시켜달라 부탁을 한 게 아니냐, 새치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었는데 이뇨한 의원이 해명을 한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이 환자가 어차피 이미 수술이 다 잡혀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의사를 거명을 하면서 이 의사 괜찮냐라고 물어와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해명이 맞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어느 정도 의혹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뇨한 의원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검증하는 절차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권익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회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는 좀 검증하는 절차, 이거는 이뇨한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 말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절차라고 보거든요. 의혹을 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 차원에서의 검증, 이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수사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에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막상 김영란법 위반이나 이게 청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면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부탁을 합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많은 부탁이 들어와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 이런 청탁을 한다라고 해도 병원에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어떠한 순차를 조정한다거나 했던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러나 정말로 수술에 이미 잡혀 있는 사람이 수술 의사한테 좀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선상이야 이건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털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 이 시간 한 10시쯤이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연설도 있었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어제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평가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좀 긍정적인 인상은 남 탓을 하지 않는 정치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할 때 의원들 박수 치니까 박수 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보니까 다시 남 탓의 정치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괴담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계엄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로 입증된 거 아니면은 탄핵하지 말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묶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과거의 사드 광우병 문제 지금 국민의힘이 광사마 타령이 너무 많이 나와요.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게 다 괴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역구가 대구신데 부근에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이 왜 크게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그게 참외가 사드파에 오염될까 봐 일어났습니까? 어제 원내대표 연설 보면은 마치 그래서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경북 성주 지역은 원래 그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던 지역이고 그런데 인구는 적고 노인이 많고 그 지역을 만만하게 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원래 7곡으로 배치하려다가 7곡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더 만만하다 싶으니까 성주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타지에 사는 사람들도 딱 보면 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것을 괴담 때문이다. 이렇게 아직도 치부하고 있는 것이 반성이 없는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을 놓아달라는 취지의 그런 연설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하면 민주당 인사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쉽게 얘기하면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민주당이 정쟁 그만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협의체 구성이라던가 앞으로 민생에 대한 제안들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반응이 이게 썩 적극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역시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국회가 민생은 정말 뒷전으로 밀어놨구나. 왜냐하면 입으로는 모든 정치인들이 민생 우선을 얘기하는데 실제 국회에서는 정쟁뿐이 없더라, 탄핵뿐이 없더라. 그리고 특검뿐이 없더라 하는 것들을 지금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협의체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만든다라고 하면 그래도 국민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민생 법안들 한두 개라도 통과시키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얼굴이라도 봐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탄핵 이야기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탄핵이라는 제도를 너무 오남용하고 있다. 탄핵은 직무상의 헌정 질서를 흔들 정도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탄핵 제도인데 직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던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검사들 탄핵이라든지 하물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도의 오남용 때문에 정쟁이 더 심화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최소한 남은 22대 국회는 정쟁이 아니라 좀 민생을 돌아보는 여야의 모두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제 지역구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 매체가 보도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을 했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고위 관계자가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면서 일축을 했거든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일을 보도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고 하고 당 내 관계자들, 그 당시 상황을 내밀한 상황까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 명이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증언을 하기에 대단히 부합하는 그런 것에 해당하고 있고 또 증언들, 진술들끼리 부딪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일관됩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인데도. 그렇다면 굉장히 일단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확인까지는 더 걸리겠지만 근데 사실 확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만약 기사 내용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 열리면은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대한 의혹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한간에서는 이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컷오프가 됐는데 그 전에 김건희 영부인이 권유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권유대로 했는데 컷오프 된 거거든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메시지 보낸 것은 잘못인가?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어쩌다가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장소에서 대면을 하게 됐는데 지나가는 말로 낙동강 벨트 출마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메시지까지 보내서 권유를 했다? 이건 당무 개입이거든요. 국정농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무 개입인 건 맞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안 그래도 한동훈 대표에게 지난 총선 당시에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사과 여부를 타진했던 그런 메시지까지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금 공적 라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그냥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만 국한돼야 될 이런 분이 이제 정무, 당무까지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야당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특검, 탄핵 이런 말들이 너무 남용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제보에 의한 것인데요. 지금 최근에도 민주당이 제보를 빌미로 여러 가지 사건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텔레그램 봤다더라,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역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했던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쥐락펴락한다.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기도 하겠네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리고 이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요. 공천 받은 분 중에서 건향협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러한 분들은 지금 여성 특구까지 만들어가면서 단수 공천이 됐던 분이에요. 이 해당 지역구에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이 있었죠. 이분 컷오프 됐습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당대표 사모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충분히 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공천까지 이루어진 권양엽, 김혜경 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공천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계속 남의 티끌을 없는 티끌까지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비난을 하든 그리고 의혹 제기를 하든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소식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음 주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거는 뭐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건 통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지간하면 이런 자리에 응하거나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책무는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 개 뒤집힌 게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부 관계자들이 뭐 이낙연 당시 총리를 포함해서 타이 이스타젯하고 이스타항공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상직 씨하고는 무관한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바로는 이상직 씨가 이 회사의 실소유주였고 그리고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 취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알려져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이걸 뇌물죄라든지 이렇게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다 안 돼서 경제 공동체설 이게 여기에 이제 관건이 쏠려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법적인 문제로는 그런 것이고 근데 도의적 문제 또 정치적 문제 윤리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충실하게 답변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들어갈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찰을 부정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한다면 검찰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다루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까지 동원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일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전에 했던 이 발언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떠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해명하면 되는 일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피의자로서 다루면 된다. 강제 수사라도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